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별다른 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곤 있는데요.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거나 방역 수칙을 외면하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해오던 국내 확진자 수가 오늘은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국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426명, 해외 유입이 18명으로 비중 차이가 컸는데요.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만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서울이 116명, 인천과 충북이 각각 19명, 나머지 지역은 10명을 밑돌았습니다. 오늘 0시까지 국내 백신 접종은 누적 87,428명에게 완료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6명이 늘어서 누적 1,612명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만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동두천에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 경기 동두천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외국인이 96명, 내국인 9명 등으로 모두 10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임시검사소의 외국인 검사자 확진율이 무려 19.3%로 검사자 5명 중 1명이 감염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두천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통 주말이나 귀가 후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의 N차 감염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오늘까지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수업도 원격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남양주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당시에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이 됐던 외국인들 사이에서 다시 결국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요. 확진자들 간의 연관성은 파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특정 사업장도 아닌 지자체 전수검사에서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정확한 감염고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은 거주는 동두천시에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장 등 주 생활권이 양주와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 사이의 연관성도 쉽게 파악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아직 전수검사조차 끝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달 한 달간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발생 환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서울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네요. 네,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가족 또 지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확산해서 어제까지 관련 확진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어린이집 교사 가족 1명이 지난달 말에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교사와 원생 또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감염이 이어진 사례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어린이집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도 철저히 했지만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장시간 밀접 접촉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추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까지 새로 집계된 서울의 확진자 모두 119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116명, 해외 유입이 3명인데요. 오늘도 병원과 직당, 식당 등에서 국내 집단 감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서울시 발생 원인별 집계는 잠시 뒤 11시에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원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선별진료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전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 전화를 설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수어통역 영상전화를 설치해서 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어통역 영상전화는 청각장애인과 선별진료소 직원 간 소통을 중계해주는 태블릿형 단말기인데요. 앱을 실행하면 수어통역사가 수어를 통역해서 현장 직원에게 음성으로 대화 내용을 전달합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각각 2개씩 전체 50개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필수로 하나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자치구별로 설치 장소를 다르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입니다.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검사 건수가 34,000여 건 되는데 평일에 비하면 10,000건 정도가 적습니다. 어제도 제가 344명, 오늘 대비 약 100명 적게 나왔을 때 검사 건수가 16,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 3분의 1 수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양성률을 얘기하면서 어제 평일처럼 검사를 했다고 하면 거의 400명대 후반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40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만은 평일처럼 검사를 했다고 하면 400대 후반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 또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 지역만 전체 발생에서 83%,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번에 82%가 나왔을 때 제가 역대 최고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와서 83%가 나왔거든요. 아마 경기도에 외국인 집단 감염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 데다가 개학을 한 상황, 거기에다가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경기도 지역에서만 나왔습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선제 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임시 선별검사소에 와서 검사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었는데 5명 중에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전국 방역당국 자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동두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근처에 뭐 여러 가지 경기도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서 지금 이게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었고 또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생활권은 뭐 포천, 양주, 남양주, 인천 이렇게 또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멀리 떠나와서 생활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특징이 주로 이분들이 또 이제 일과를 마치고 하면은 좀 모임이 있다든지 뭐 음식도 나눈다든지 이런 아마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시선별진료소에서의 양성률이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분들 내에서 상당한 전파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방금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업장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전파 확산도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읽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감염의 고리가 되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업장별로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위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외출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외출이라든가 혹은 자유시간에 가능하면은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업장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공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게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예. 5명 중에 1명꼴로 확진 환자가 생긴 거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이분들의 감염자들이 하나같이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확진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상태로 계속 접촉을 했을 거고 모른 상태로 업장에 계속 나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좀 나아질까요, 상황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여태까지 검사 역량이 되는 한에는 선별진료소나 여러 진료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그나마 확산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어떤 행동을 제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시간 타임을 두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든지 아니면은 감염 확산을 일찍 발견하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천여 건,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천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 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부문 사업장 100개소, 건설 현장 500개소를 특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 감염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 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 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문자 전송,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 점검, 감독, 근로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련 치약 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 성교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 인가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중인 530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98개소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 수칙을 준용하여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4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입소에 맞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허위 조작 정보 국민 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1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내용이 4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에 관한 신고도 3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총 2만 5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이 준수되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의 생활화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 요원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 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께 이용 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제공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전화번호 1577-251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방역 요원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00여 명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긴장이 유한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언어 문제나 장소의 특성 때문에 고용주의 방역 수칙 준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업자분들도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희도 한번 백신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예 언론사의 로고를 합성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백신을 안 맞으면 체포된다 혹은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 이런 약간 터무니없는 내용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팩트 체크하기도 좀 민망한 내용들이 예.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 가짜뉴스들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확인된 내용을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구 계정 정지 같은 굉장히 엄격한 네. 조치를 취하기로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서 속속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까지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가짜뉴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퍼질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유럽에서 기피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접종에서 문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유럽에서 한때 기피했던 거 맞습니다. 한때 기피했던 거 맞습니다만 지금 그건 일반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기피하는 것이지 유럽의 백신 전문가들이나 방역당국은 일관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도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백신 접종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그러면 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가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죠.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럽 일부 시민들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혹은 잘못된 보도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에게는 맞춰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접종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강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 백신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백신이나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이고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나 과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나서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들께서도 표를 가지고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접종 대상자인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이나 방역, 특히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강한 사람의 몸에 대규모로 접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때는 상당히 그 후유증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이나 정치인 모두가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안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어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 학생들은 매일매일 등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등교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2.0,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는 1.5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등교도 사실상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오랫동안 학교를 못 갔고 돌봄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더 문호를 개방해달라, 좀 더 완화해달라 그러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더 넘어서 밀집도라든지 상황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컨대 특수학교라든지 400명 이하라든지 또는 단계 조정에 있어서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학교가 재량권을 갖고 얼마든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면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요청일 때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청하시는 거는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서유선 기자도 짚어주긴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감염이 걸렸다 해도 뭐랄까요, 위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성인에 비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단 생활로 인해서 또 다른 전파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1년의 유행 기간 동안 이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집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감염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원생의 부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밀접 접촉을 해서 오랜 시간 지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일부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파된 바이러스가 다시 아이의 가족에게 전파가 되는 양상으로 이제 집단 감염 경로가 그려지는데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어린이집 내에서 계속해서 방역을 잘 지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좀 패턴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다들 무감각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A씨가 오후에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을 했고요. 그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내용을 청주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에게 이야기를 해서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벌금형을 내리게 된 사연인데 문제는 이제 자가격리 이탈이 그냥 단순하게 뭐 답답해서라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지 않으면은 아버지 마지막을 지켜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공교롭게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실제로 이제 며칠 후에 진짜 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 규칙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은 사실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은 위중하신 아버지를 보러 이탈한 정황이
정상 참작이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벌금형에 한정을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뜬 내용 중 한번 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증 이상 반응 2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그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50대, 60대 남성이 접종을 했었는데 예. 혈압이 떨어졌고 그리고 전신 무력감 증세를 보여서 이제 하루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최초의 중증 부작용 사례 2건이 확인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 교수님께서 설명을 예. 하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취재가 가능한 감염내과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중증 부작용 사례가 되는지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이라는 토를 달았지만은 사실은 예방 주사를 맞은 다음에 전신 무력감 증세를 호소하거나 예.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예. 언론은 자극적으로 중증 부작용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백신 접종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경증 부작용, 중증 부작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재해서 또는 잘못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하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생겨서 몸에 타격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이 부작용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생겨서는 안 되는 건데 생겨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붓기가 좀 생긴다든지 열감이 좀 난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워낙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경증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생기는 면역 반응에 있어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에서 다룬 50대, 60대 분에게 접종을 했는데 중증 부작용이다. 이것은 중증 부작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면 예컨대 이제 길랭 발해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신경계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서 마비 증세가 있다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몸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라야만이 중증 부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찰이 된 것은 그런 범주에 전혀 속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오히려 생기면 안 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증 부작용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생기는 과정 중에 어떤 분은 열이 나고 이런 것처럼 이분들도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저혈압에 약간 빠진 것 같고 또는 주사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싱코피라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들이 되면은 저혈압이 빠지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주사기 바늘이 무서워서요?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중증 부작용이 아닌데 왜 언론에서 이것을 중증 부작용이라고 해서 공포를 조장했는지 저는 다소 의아한 감마저 있습니다. 사실은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은 굉장히 놀라긴 했을 텐데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상태가 굉장히 호전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작용 사례를 걱정했다고 이제 호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의 부작용은 경증 부작용인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된 대로 하루
이제 입원을 하셔서 아마 이제 뭐 포도당 수액이나 다소 여러 가지 이제 관찰 이런 걸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회복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회복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복합 기저 질환자 요양 환자인데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분은 50대인데 상당히 복합적인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분은 심장질환, 그러니까 혈관계 질환인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고 뇌졸중, 그러니까 이제 뇌에도 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앓고 계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혈관이 아주 나빴던 그런 복합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인과관계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이 이분에게 사망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인과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지금 질병청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아마 이분의 사인을 두고 다각적으로 아마 심층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사례는 아무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첫 번째 사망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굉장히 정밀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 조만간 질병청에서 직접적인 그런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당일날 접종을 했는데 당일 오후에 이런 심장 발작이 나와서 처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심장 발작이 와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백신과 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사망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사망한 사례가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일본 방역 당국도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첫 번째 사망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그 오후에 바로 이제 심장 쇼크가 왔고 좀 호전되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다음 날 심장 쇼크가 왔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걸 확인을 하냐면 이 사망하신 분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는 그 백신 접종 후에 사망까지 이르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 사례에 이분의 사례가 과연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부검을 하겠죠. 부검을 한 다음에 이제 몸의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례와 부합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이것은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정한 보상 절차를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일부러 보상금을 안 주려고 하거나 혹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집단 규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작년에 독감 백신 후에 사망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개별 사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사망률이 평소와 비교했을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좀 이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하고 나서도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사망을 하면은 백신이 특별하게 위험한 영향을 준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투명하게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뭐 슬픈 마음이고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만은 당국을 믿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면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고령자
가 33명이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백신과 사망 사례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초기에 33명이나 사망하니까 예. 노르웨이 당국이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례도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